네. 자, 22문제 퀴즈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어보셨고,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읽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답을 회의 채팅 있지 않습니까? 채팅에 그래도 남겨주세요. 그래야 제가 좀 여러분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스웨덴은 가족복지 정책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진보주의적 성향을 반영한다. 맞다, 틀리다. 어떻습니까? 네, 쭉 쓰셔야 돼요. 쭈루룩 쓰세요. 보통은 이제 쭈루룩 이제 나오면 이거는 어려운 거가 아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입분하고님 이름을 얘기해서 미안한데 갑자기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죠? 왜 스웨덴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지 않나요? 어, 그 전형적인 가족의 형태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떻게 이제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이제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 그죠? 잘못 입력하신 거죠?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국가별로 상황과 문화와 뭐 이런 어떤 가치 다양성,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나라들이 조금 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먼저 인정하느냐, 사실은 점점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할 시대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모든 나라들이. 그런데 어떤 나라들이 좀 더 그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거에 맞는 제도들을 정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실천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가족 정책에 대한 요구가 대두된 배경에는 산업화에 의해 전통적 가족 지원 체제의 약화가 나타난 측면이 있다. 맞다, 틀리다. 그렇죠? 어, 틀립니까? 우리 한 분이 틀리다고 했는데 왜 틀리죠? 틀린가요? 아닐 것 같은데 틀린가? 산업화 이전에는 그죠? 산업화 이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는 가족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사회가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책임진다기보단 책임을 지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부분이 가족에 대한 어떤 돌봄에 대한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양에 대한 것들, 아이들에 대한 양육이나 노부모에 대한 부양이나 이런 측면들이 가족 안에서 이렇게 책임지고 맡겨지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산업화 이후에 대한 얘기를 왜 하게 되냐면 산업화 이후에 이제 분업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체제는 한 사람은 일을 하고 한 사람은 가정 안에서 돌봄에 대한 얘기를 하고서는 분업화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다 사회적인 역할도 경제적인 역할도 가정 안에서의 역할도 이렇게 분업화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 안에서 해결되던 다양한 욕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해결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 돌봄이나 사회적 어떤 가족의 어떤 그런 보호 체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시끄럽죠. 식사를 빨리 하고 오셨네요. 지금 제가 있는 연구실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저분들이 11시 반에 점심을 드시러 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점심시간에 한 건데 보통 1시 넘어서 오시는데 빠르게 공사를 시작하셨네. 네. 여하튼 이건 그래서 이제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죠? 없었어요. 시스템적으로 없었어요. 주의정하고님 질문. 예, 시스템적으로 산업화 이전에 없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가족복지 정책과 제도에 대한 말은. 그죠? 그 다음에 3번.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괜찮아요? 너무 듣기 거슬릴까 봐 걱정이네요. 3번. 가족복지 서비스 연결 체계란 가족복지 급여를 공급자들 간 및 공급자와 소비자들 간의 조직적 연결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가족복지 서비스 뭐 연결 체계라고 얘기하기도 책에 따라서는 전달 체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딱 용어를 가지고 얘기한다기보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전달과 연결이라는 건 결국엔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둘 사이에 어떻게 연결하고 또 어떻게 전달을 하고 또는 딜리버리라고 얘기도 해요. 배달을 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잘 맞춰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그 소비자에게 공급자들의 그 서비스를 잘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사회복지사들이 중간에서 연결하는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그래서 조정자, 매개자 뭐 이런 역할들이 요구가 되는 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개념적인 걸 확인하는 거였죠. 4번 가족복지의 정의 안에 담겨있는 서비스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1. 제도적, 2. 정책적, 3. 임의적, 4. 기술적. 가족복지 서비스, 가족복지라는 것을 정의한 게 아마 2주차쯤에 나왔을 것 같아요. 임의적이라는 표현은 없었어요. 이건 뭐 말장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도적이고 정책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기술적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클라이언트, 가족이라는 어떤 클라이언트들에게 어떤 복지적인 서비스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천 기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있는 무언가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그냥 눈 감고 있으면은 내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잘 전달해 주는 것 자체가 기술입니다. 왜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거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상태, 상황, 이 가족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걸 어세스먼트 한다고 하죠.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표현도 들어갑니다. 5번 사회 연대와 평등의 기반을 두고 국가 개입의 최대화를 통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는 미국, 스웨덴, 대한민국, 독일 중에 어느 나라냐?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사회 연대와 평등의 기반을 두고라고 국가 개입의 최대화에서 이미 스웨덴이 다른 미국이나 독일이나 대한민국과는 다른 기조를 가지고 이미 가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6번 여성 및 여성의 역할을 통해 가족복지 정책을 주도해 나가는 것은 어떤 관점인가? 1. 성인지적 관점, 2. 여성중심 관점, 3. 남성중심 관점, 4. 양성평등 관점. 이거는 수업만 들었으면 풀 수가 있는데 우리 유도나그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했어요. 네. 깜짝 놀랐잖아요. 네, 성인지적 관점이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써드렸던 거 교환을 참고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장난입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죄송한 것까지만 덕분에 재밌잖아요. 제가 할 말이 있으니까. 자, 7번. 다음 거시적 가족복지 방법이 제시하는 방향은 문제가 이상한데 방향을 다른 말로 하면 거시적 가족복지 방법이 제시하는 방향을 다른 말로 하면 1. 정책적 접근, 2. 실천적 접근. 말을 제가 좀 이상하게 써놨죠. 그죠? 정책적인 접근을 우리가 이제 거시적 차원에서의 가족복지 어떤 정책과 제도 틀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의 서비스는 가족복지 서비스는 조금 더 실천적 접근과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화된 게 있어야 되니까 그것들을 전달하는 거 실천적 접근이라고 했고 요거는 이제 정책적 접근이 맞는 얘기겠죠. 8번 가족복지란 가족의 안녕을 위해 뭐뭇을 대상으로 한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1. 가족 전체, 2. 개별 가족 구성원, 3. 부모, 4. 자녀. 뭐 이거는 너무 쉽죠. 굉장히 뭐랄까 되게 중요하면서 중요한 측면이기도 해요. 되게 중요하죠, 사실은. 가족 전체를 보는 것이. 근데 이게 뭐 학자들별로 의견은 좀 왕왕 있습니다. 가족 전체를 바라보고 이제 진행을 하는 사회복지적 관점에도 중요성도 당연히 얘기를 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폐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정답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사회복지는 사회과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다라는 거죠. 지금 이 흐름이 뭐 과거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복지의 어떤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 왔고 그 안에서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역할들을 한다지 이게 정답이냐? 정답이라는 건 뭐랄까 좀 그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적인 변화
그리고 상황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또 반영이 돼서 자꾸 변하거든요. 그래서 사회과학은 그런 점들이 뭐가 뭐 순수 과학이나 이런 것들과는 다른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응용 학문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정답 무조건 이것이 100% 맞아요라기보다도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이고 보통의 어떤 흐름이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9번. 가족을 둘러싼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안에서 가족의 문제와 어려움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같은 가족복지 실천에 접근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인파워먼트 관점, 생태체계적 관점. 그죠? 생태체계적 관점이죠. 사회복지 실천에서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생태체계적 이론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배우셨을 거예요. 배우셨고 환경 속 인간이란 통합적인 얘기를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도 했고 사회복 실천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배우실 거고 아마 대부분의 수업에서도 한 번씩 이론적인 어떤 접근,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실천을 하고 있느냐라는 건 되게 뭐 박윤혜 의원이 괜찮아요? 전혀 뭐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를 따져봤을 때 어떤 근거가 있느냐, 어떤 근거로 사회복 클라이언트에게 결국에는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우리 사회를 더 이롭게 하고 싶고 다 같이 행복하고 싶고 이런 어떤 가치지향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사회복지사들이. 그렇다고 하면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그리고 그 행동을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건데, 그럴 때 이제 얘기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생태체계적 관점이죠. 자, 우리의 가진 어려움과 문제는 우리 안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영향을 당연히 주고 받는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개인이 가진, 그 가족이 가진 어려움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게 생태체계적 관점이죠. 자, 10번.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발생하는 아동교육의 문제는 가족복지의 문제를 일으키는 환경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네, 맞아요. 뭐 이거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11번. 가족복지 정책의 목적이 아닌 것. 1. 문제 치료, 2. 문제 배분, 3. 문제 예방. 문제를 왜 배분하겠습니까? 뭐 나누면은 수품이 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건 아니고 가족복지 정책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부터 그리고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예방을 해도 그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특히나 그럴 때는 어떤 치료적인 것, 치유적인 것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정책을 활용하게 되죠. 자, 12번 전통적 가족 기능의 약화의 원인과 결과에 관련된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맞습니까? 1. 가족 형태의 획일화, 2. 가족 해체 가능성 증가, 3. 여성의 경제 참여 증가. 답이 뭡니까? 네, 그렇죠? 이것도 약간 말장난이죠.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음, 전통적 가족 기능 약화의 원인과 결과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전통적 가족 기능이 약화된 거를 일단 먼저 포커스를 둬야겠죠. 그죠? 전통적 가족 기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들이 지금은 우리가 생각한 것은 그것들이 유지가 되고 있느냐? 유지가 되고 있지 않죠.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달라졌어요. 그죠? 그런 달라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족의 형태도 다양화됐고, 일단 그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예를 들면 5인 가구의 형태가, 그죠? 지금은 5인 가구가 제일 많았어요? 아니란 말이죠. 2000년도와 지금 지금 2023년이죠. 2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되는데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가족의 형태, 가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구의 형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어요. 4인 가구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그 가장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왜 건축도 마찬가지. 제가 여기 건축학과 있는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평이라고 하죠. 국민평 그 뭐죠? 대표적인 그 아파트를 지을 때 국평 몇 30평대가 예를 들면 제일 한다는 거는 그 뭐예요? 가장 우리 가구의 중심을 4인 가구 적어도 그래서 4인 가구에 초점을 두고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4인 가구가 가장 대표적인 가구 형태가 아니다. 그럴 때는 이 건설사들도 그런 고민을 하겠죠. 대표적인 앞으로의 뭐랄까 수요가 어떤 가구들이 대표성을 가지는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형태는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화된 게 맞고요. 더구나 또 이제 다문화 가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지금은 너무 다양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의 원인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의 경제 참여 하죠. 오, 7인 가구. 그 다음에 13번.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복지 및 빈곤가족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법은 뭡니까? 헌법, 남녀고용평등법, 아동복지법, 건강가정기본법.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 34조에 있습니다. 헌법 34조에. 네. 36조에도 뭔가 있고요. 자, 14번. 다음 중 노인을 위한 가족 서비스로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1. 노인교실. 2. 노인복지관. 3. 경로당. 4. 주간보호센터. 그쵸? 자, 성격이 달라요. 뭐가 달라? 1, 2, 3은 뭐예요? 여가복지시설이죠? 여가복지시설. 주간보호센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거죠. 그죠? 노인 장기요양제도에 따른 거죠. 그러니까 장기요양 제도에서 그 등급을 받고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서비스 중에 하나죠. 그렇죠? 재가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구분하시면 되겠고 15번. 이전에 비해 노 부부만의 동거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맞다 틀리다. 이거는 뭐 1주차 수업에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빈둥지 가정이 되고 그 시기가 이전에 비해서 그 동거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그래서 길어지고 있는데 그 시기에 결정적으로 더 갈 것이냐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되는 흐름도 있다. 그게 대표적으로 뭐였죠? 동거기간 20년 이상을 같이 지낸 부부가 이제 헤어지는 황혼이혼의 증가 추이를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죠? 예, 드렸어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 나면 평균 수명이나 기대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같이 두 부부만 남게 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부간의 그래서 결혼을 하실 거면 또 했다고 하면 부부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강조해도 늦지 않다.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데 부부관계만한 게 없습니다. 서로 간에 같이 살아가는 동거기간이 기니까요. 네. 그 다음에 16번. 가족 생활 중에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정화되어 있다. 맞다, 틀리다? 그죠? 틀리죠? 틀려요. 이게 뭐 보기가 랜덤으로 막 이렇게 막 있어서 그래요. 틀리죠? 뭐죠? 틀리죠. 맞아요. 고정되어 있지 않죠?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고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17번. 가족복지 실천을 위한 계획 수립 시 가족의 강점과 자원을 파악하여 반영을 한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이것도 되게 뭐랄까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당연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강점, 관점이라는 게 많은 수업에서 여러분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바라볼 때 저 클라이언트는 마이너스 측면,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어려운 거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갖고 있지만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 즉 좋아하기도 하고 좀 능력이나 의지나 뭐 어떤 선호나 주어진 어떤 자원이나 뭐 이런 다양한 조금 더 강점들도 분명히 있다. 그런 것들도 같이 파악을 해서 클라이언트의 강점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일까요? 그 어떤 문제를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가진 강점을 활용함으로써 문제 해결로 연결을 할 때 조금 더 클라이언트는 자기의 뭐랄까 좀 참여 의지라든지 동기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좀 강조되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사회복지사와의 관계에서 자기만의 클라이언트 나를 위한 어떤 플랜을 조금 더 수립하고 그것을 참여하고 좀 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것도 20년 전에는 이런 얘기 안 가르쳐 줬어요. 별로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저가 배울 때만 해도. 근데 지금 너무 당연해요. 왜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 그 가족의 문제, 개인의 문제가 더 효과적이라는 거. 성과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자, 18번. 실천적 가족복지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세금공제를 통한 소득 재분배 정책 2. 부모교육 3. 재혼준비 프로그램 4. 가족치료. 그죠? 소득 분배 정책은 실천적인 것보다는 제도적인 어떤 정책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19번. 다음 중 가족복지의 개입 영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문화예술 관람 문제 2. 아동학대 문제 3. 노인 돌봄 문제 4. 청소년 일탈 문제. 네. 조금 다르죠? 가족복지의 개입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 가족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가 되면 문제는 해결하거나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개인의 문제로 남지만은 않아요. 그것이 아시겠지만 그런 경험을 우리도 가족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구성원의 누군가의 문제가 가족 전체의 문제로 확대가 돼버리죠.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약간 성격이 좀 다른 건 1번이죠. 그 다음에 20번. 가족이 가진 강점을 찾아서 가족의 통제력과 가족 스스로의 결정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어떤 관점의 실천인가? 인파워먼트 관점, 생태체계적 관점. 그죠? 인파워먼트 관점이죠. 이 인파워먼트 관점을 통해서, 그죠? 그 안에서 가족이 가진 강점, 스트렝스를 찾고 그것을 활용하고 하는 실천을 강조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이 스스로 조금 더 참여하고 내 스스로 통제하고 내 스스로 가족이 결정하고 하는 그 과정을 그 권한을 강화시켜 간다고 하잖아요. 그 자기 결정력을 강화시켜 가고 통제력을 강화시켜 가고 결국 그것들은 가족의 문제 해결력을 강화시켜 가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문제는 우리가 살다 보면 한번 겪었어요. 근데 그거를 잘 성공적으로 해결을 하면 그 다음번에 또 비슷한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그 앞서 성공했던 경험들을 지혜롭게 꺼내서 그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었지. 그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극복을 했었지. 그럼 이번에도 한번 다시 이런 것들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위기는 겪고 그 위기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키우는 거죠. 가족의 힘들을. 21번. 가족복지 서비스는 뭐뭐의 측면의 가족복지 실천 방법이다. 가로에 적합하지 않은 것. 1. 거시적, 직접적, 미시적. 그죠? 적합하지 않은 것이니까 굳이 거시적이라는 걸 쓸 필요가 없겠죠? 직접적이고 미시적이죠. 가족복지 서비스는 실천적인 거니까 구체적인 거고. 거시적인 건 조금 더 제도와 정책, 큰 틀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2번. 가족을 둘러싼 이웃으로부터의 지원과 상호작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계도를 그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맞아요, 틀려요? 뭐 그럼 뭐죠? 틀리면 뭐가 틀리죠? 그죠?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 몇 주 차였더라? 몇 주 차였죠? 아이고,
들어가. 가계도와 생태도 5주 차였나요? 5주 차였나요? 기억나세요? 가계도와 생태도 그리는 거를 가르쳐 드렸나요? 드렸죠? 네. 그걸 한번 따져보면 가계도와 생태도를 활용을 다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는 활용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특히 가족복지를 할 때, 근데 생태도를 그림으로써 그 클라이언트, 가족을 둘러싼 외부 환경들, 외부 체계들의 구성을 파악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까지도, 그죠? 이렇게 좀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태도를 그리는 게 이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데는 더 효과적이에요.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22번은 틀리다로 하는 게 맞겠죠? 생태도로 고치는 게 맞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요 내용까지 바탕으로 다시 한번 아까 퀴즈 있지 않습니까? 퀴즈를 풀어보려고 해요.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자, 아까와 동일한 방식으로 클래스 카드 배틀이죠. 클래스 카드 배틀 들어가셔서 학생으로 참석하셔서 배틀 코드 입력 76847입니다. 이번엔 76847 입력하시고 익명으로 들어오셔서 한번 다시 풀어봅시다. 자, 레코딩은 중단하겠습니다.